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이죠.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매일 밤 11시와 12시에 업로드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 제작진이 오랜만에 일을 하는 관계로 11시에서 1시간 당겨서 10시에 업로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응원 계속 해주시고요. 의견 참여도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보내주시기 바라는데 오늘도 많이 올라왔네요. 4014님께서 파전에 혼술하고 있어요. 이 작가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1018님 진행이 갈수록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0825님 방송은 역시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불변의 진리. 저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고마워요. 예, 또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로 이인재 상임고문을 초대했습니다. 이 고문은 충청을 젊은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다. 중앙정부가 어려워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올드보이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12번째 공식 선거 출마라고 하는데 피닉제라고도 불리는 분 자유한국당 이인재 상임고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네티즌들이 붙여준 피닉제라는 별명 마음에 드세요? 예,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 과분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불사조라고 그런 별명이지 않습니까? 이인재 의원 이름이랑 합쳐가지고. 예. 그러면은 솔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이번에도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그걸 거의 초월해가지고 제가 반드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선거니까 예. 나가서 저의 모든 걸 다 불살라서 물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은 그런 걸 사실은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볼 건데요. 방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말씀도 했고 예전에 도지사 뜻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홍 대표의 간곡한 요청으로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출마의 정확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3년 전에 경기도지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당내 무엇보다도 저보다 아주 유능한 분들이 충남도지사 희망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충남도지사 선거 나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사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들 고사하시고 제가 나가서 좀 당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홍 대표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좀 다른 유능한 분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요. 일단 제가 출마를 한 이상 또 승리해야 되고 또 도민들께서 저를 지사로 뽑아주시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승리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좀 당 지지도를 보면은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네. 깜깜하고 추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특히 지방선거는 인물론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게 돼 있고요. 예. 또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특히 이제 이 균형, 이 정치도 균형이 있어야만 안정이 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너무 불균형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충청도에서부터 균형을 잡아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인물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이인재 개인기로 돌파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 지방선거는 중앙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도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인물론이 더 강세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할 텐데 예. 양승조 의원과 복귀양 시장이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두 사람 예. 중에 한 명이 나올 텐데 예. 누가 좀 더 괜찮겠다 이런 건 없나요? 내 파트너로? 뭐 저는 이제 누가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예. 한 분은 이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셨고 예. 또 한 분은 이제 국회의원도 잠시 하고 또 이제 큰 도시의 지방 행정도 하신 분이니까 예. 두 분 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충남 선거 지형이 예. 안희정 지사가 예. 사건이 없었을 때는 민주당이 예. 압승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예. 안전 지사 사건 이후로 조금 술렁거리지 않았나요? 어떻게 지역에 계시니까 어때요? 예, 이제 뭐 큰 충격을 받고 또 도민들께서도 이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시겠죠. 네. 공직사회는 또 굉장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거고요. 예. 그러나 그것이 저는 뭐 선거 판도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판도는 뭐 전혀 별개로, 이제 냉정하게 도민들께서, 이제 누가 도지사가 돼야만 좀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되겠는가, 활력이 넘치겠는가, 이런 거 판단하셔가지고, 선택하실 거기 때문에, 뭐, 지난번 그 불미스러운 사건, 참 모두가 불행한 그 사건은 사실은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게시판으로 실시간 우리 청취자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예. 이인재 전 의원 너무 솔직해서 좋다는 댓글이 있네요. 예, 저는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또 하나, KSM님께서, 예. 이인재 의원님 진짜 기네스북에 등재됐네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예. 이게 사실입니까? 모르시죠? 예, 뭐, 예, 뭐 다 좋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추대가 돼서 사실상의 이제 공천이, 완료된 거잖아요. 예. 이, 공선이 이제 전략공천으로 된 거에 대해서. 예. 지역에서 일부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예. 예, 이제 뭐 한 분이 공천 신청을 하셨었어요. 예,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경찰에서 아주 훌륭한 경력을 잘 쌓으신 분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에는 사실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이 저도 뭐 처음부터 희망을 했으면은 뭐 당당하게 경선도 하고 좋았을 텐데 그런 처지가 못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략 공천이 되게 돼서 그분에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차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잘 모시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분은 이제 젊으시니까 계속 이제 정치에서 하실 일이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부에서 비판하고 있는 올드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건 단순한 자연적인 연영은 정치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좀 오바마가 40대 초반에 대통령 해가지고 8년간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저보다도 뭐 3살인가 더 많은 분입니다. 네. 예. 나이로 따지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그래요. 유권자들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물이 누구냐, 어떤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이제 선택해서 쓰시는 거니까. 예, 그걸 달리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공격해보겠다. 이건 알겠습니다.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낙선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층에게 못했는 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올드보이라는 지적도 있고 하면 결국은 또 젊은 세대들한테 외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젊은 세대는 어떻게 공략할 생각입니까? 예, 저는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제일 그 고용 절벽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사실 어떤 미래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장이 젊고 역동적이고 또 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장을 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젊은 도지사지 나이만 어리다고 해서 원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대 제일 젊은 나이에 노동부 장관, 제일 개혁적인 노동부 장관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평판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제일 혁신적인 도전적인 도지사였습니다. 또 40대에 대통령도 도전했고 그때 용기와 열정은 지금 오히려 더 원숙해졌으면 원숙해졌지 그게 시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충청남도를 제일 젊고 역동적인 그런 고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젊은 세대를 제가 꼭 설득을 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홍준표 대표는 보수 우파들의 결집이 이번 선거에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일방 독주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그거는 어떤 상태 생각이 옳고 그르고 간에 일방 통행이 계속되면은 균형이 깨지고 국민들은 불안하게 느끼십니다. 불안한 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번에 그 균형을 꼭 회복해야 되겠다. 이래서 결집이 된다는 게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 특히 보수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후보를 낼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겠죠. 그러니까 이인재 의원 입장에서는 1대1 대결 구도가 훨씬 선거에 유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자, 4자든 어쨌든 돌파를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청취자 질문 최지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태극기 집회에 예전에 참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의 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건 사과할 성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 탄핵이라는 이런 그 파격적인 일은 없는 게 좋겠다. 미국이 지금 헌정이 240년이 넘었어요. 단 한 번도 탄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 것이 좋지. 탄핵이라고 하는 그 혁명적인 상황은 우리 헌정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반대했고요. 그러나 이제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탄핵이 이제 기정사실화 다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님 대답이 됐길 바라고요. 자,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보면요, 어제 이야기한 수도는 서울이다 이걸 명시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세종시 문제도 있고 이인재 후보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저는 유불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 문제를 헌법에서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 당에서 아마 그런 내용을 내놨나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나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사, 이거를 반영해서 아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에, 고양이 손도 빌려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완구 전 총리가 도움을 주면은 이고문 입장에서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가 잘 모시고 할 겁니다. 어디 얘기를 해봤습니까? 나눠봤습니까? 지금 갑자기 미국에 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신 것 같아요. 돌아오시는 대로 제가 만날 겁니다. 선거에 좀 도와달라.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혹시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력구조. 권력구조는 이제 우리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또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대통령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그것이 국가적인 실패고 국민의 고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는 권력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와대에서 내놓은 개헌안은 4년 중임제입니다. 예. 대통령이 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처방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분권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한테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반대로 나와가지고 저는 이 개헌안이 우선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 임박해서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지사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인재 상임고문 만나봤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국회 어벤져스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국벤져스. 국회 어벤져스. 이거 제가 그냥 명칭 지은 건데 그만큼 맹활약을 국회에서 하시는 여야 의원들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 첫날에는 바리바리 박주바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에 또 개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요. 예, 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뭐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먼저 방금 개헌에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대통령안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가장 다른 점은 역시 권력 집중 문제. 분산 네. 어떻게 하느냐. 네. 지금 대통령안은 4년 연임제죠. 미국처럼. 네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이제 총리 관련된 부분도 좀 다르죠. 예. 어제 황영철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네네. 앞으로 이걸 가지고 좀 논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자유한국당조차도 6월에 국회에서 합의를 하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 6월에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도 논의는 해야 되겠죠. 예.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자유한국당 법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늦게 나왔어요.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대선 시기에는 가장 강력하게 개헌을 요구했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늦게 나왔고 이제 뭐 개헌안이 나왔기 때문에 논의를 하면 되는데 그 국민분들의 요구와는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다. 예. 국민분들의 절대 다수는 대통령제를 선호하시는데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9월에 국민투표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의 유불리. 일단은 뭐 그런 노림수가 있다고 봐요. 개헌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헌안만 동떨어져서 아마 국민투표를 하자 그러면 국민투표 자체의 어떤 성사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좀 더 봐야 좋은 개헌안이 나올 텐데 예. 선거를 끼지 않고서 개헌안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은 네.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번 얘기됐지만 투표에 관련된 비용도 문제가 되는 거고 대선 시기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또 측면도 있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리바리 박주바리 이거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얻은 별명이에요. 네네. 요즘도 법안 발의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법원 발의하고 있습니다. 예.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통과 중요한데 제가 대략 한 10건 정도 통과시켰거든요. 많이 하셨네요. 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8%, 9%입니다. 근데 제가 발의한 것 중에 10건 정도 통과된 거니까 10%대예요. 그러니까 낮지는 않습니다. 예. 국회에 들어오신 지 한 2년 됐죠, 이제? 네네네, 그렇습니다.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일의 가닥을 봐가면서 하고 또 여러 어떤 경로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면서 일을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좀 익숙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국회의원 역할 하는 게 조금 익숙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의 사전조사를 공고한 사건 5개 있어요. 네네네. 권고라는 의미는 어떻게 재수사를 한답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제 사전조사 권고인데요. 네. 왜 이제 본조사 권고가 아니라 사전조사 권고냐면 지금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 과거사위원회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뭐 형사소송법이나 관련된 규정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검토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그 조사단에다가 니네들이 그러면 그 기록들을 좀 검토해 가지고 진짜 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의견을 달라라고 사전조사를 좀 해라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 거네요? 결정은 조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사단에서는 수사 기록을 보고 다시 그 의견을 회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본조사로 들어갈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5가지 사건들이 춘천 팥줄 소장 딸 강간 살해 사건. 네. 이것은 당시에 조사가 잘못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거죠? 예, 이것은 뭐 결국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영화 7번 방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예, 이 사건도 지금 재심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건인데요. 결론 아직 안 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가장 한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이다. 당시 해서. 이 사건의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예. 보면은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범인을 못 잡다가 수사당국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 이후에는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인으로 몰아갔던 사건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현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예, 뭐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표적 수사를 했던 것이다. 표적 수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표적 수사였다라고 평가받는 사건이고요. 법원에서의 어떤 조정 공고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웃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에서는 무죄. 네,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용산 참사. 예, 최근에 뭐 용산 참사 관련됐던 철거민 분들이 사면을 받으셨죠. 그만큼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뭔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당시 뭐 청와대에서 어떤 행정관은 다른 사건으로 이걸 덮어라 뭐 이런 메일도 발견됐고요. 네, 그런 메일도 발견됐었고요. 특히 이제 가족 피해자 유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그 과잉 진압 때도 청와대가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그 정도로 대규모 진압 작전을 펼칠 거면 이거 역시도 아마 청와대가 교감이 있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의심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이 장자연 씨 성접대고 사건입니다. 네네.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인데 지금 네티즌들은 이 가운데 장자연 씨 성접대고 사건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명 죽었고 스스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마지막에 사회성 고발을 하고 목숨을 끊었는데 그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관련돼서 처벌을 받았다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이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인데요. 혐의 자체가 폭행과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연 씨가 죽으면서 남겼던 유서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시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힘 좀 있던 사람들이 이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좀 무마한 정황이 있느냐, 압력을 가했던 정황이 있느냐 이런 것도 다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조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국민분들도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한 20만 명 넘게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청원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 뭐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다른 혐의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서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근데 처벌을 하기는 만약에 이게 진상을 밝힌다고 해도 관련된 사람을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와서 몇 년 전의 사건, 그러니까 대략 한 지금 1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처벌을 못하더라도 진상은 밝혀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새롭게 드러난 걸 보면 장자연 씨 그 계좌로 여러 명의 문 남성들이 뭐 100만 원짜리의 수표를 입금한 그런 게 나오거든요. 당시 경찰이 왜 이 돈을 장자연 씨한테 줬냐고 물으니까 그냥 오다 가다 알게 된 사이여서 힘내라고. 용돈으로 줬다. 이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우혹이 있는 돈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입증할 방법은 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럼 돈 넣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못했죠 그런데. 근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성접대 의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는 좀 많이 있어요. 그 소속사 대표의 사무실 봤을 때도 그렇고 샤워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장자연 씨가 남긴 리스트 내용이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적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어머니 기일 날에도 불려나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장자연 씨 유서에서 조선일보 방사장 이렇게만 적어가지고 이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냐. 사실 이제 그 관련됐던 모임이 2008년도 7월 모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조선일보 사장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은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덮여버렸는데 사실은 수사 당국이 그 당시 수사할 때 2007년 10월 모임과 2008 10월 모임에 조선일보 사주 관련된 사람들이 참석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좀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도되는 걸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007년 10월 모임에는 방용훈 지금 조선일보 2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사람이 좀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8년 10월 모임에는 최근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사주의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 그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도 그러면은 가장 먼저 소환이라 그러면 그렇고 어쨌든 검찰이 재수하게 되면 와서 수사할 때 자기가 그때 조사했던 자료들이랑 이런 거 내놓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실에 좀 한 발 다가갈 수 있겠다. 지금 뭐 보도되는 걸 봤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명의 그 조선일보 사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 수사기관도 좀 이상하다. 진술들이 좀 이상하다라는 의심들은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 과정과 수사 기록과는 다른 결론들이 나왔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다시 보는 거, 그다음에 수사 그 당시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꽤 진상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의 그 과거사 조사위는 어떻게 조직이 좀 크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거사 조사위는 논의해서 의결하는 기구고요. 조사단은 이제 대검 쪽에 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검에 꾸려지는 아직은 결정 안 된 거죠? 그 규모라든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크진 않을 거고 활동기간 6개월로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정말 많은 사건들 다 조사한다.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용산 참사 이야기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2009년 1월 20일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 철거민들하고 진압경찰의 충돌. 화재가 발생해서 철거민 5명, 진압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도 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철거민들을 처벌로 끝이 났고요.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 청장은 이후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네, 지금 녹화인 때인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볼까요? 화재 원인. 이게 뭐 화재 원인이 뭐냐?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는 겁니까? 지금 검찰은 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화염병, 그러니까 철거민들이 던졌던 화염병이 발화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다른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안에 유증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름 증기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스파크만 튀어도 불이 붙는 상황에서 뭐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강제 진입을 위해서 용접기라든지 그라인더 같이 불꽃이 튈 수 있을 만한 도구들을 경찰이 썼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이제 화염병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으로 발화가 됐다고 하고요. 당시 생존 철거민들은 그렇지 않고 경찰이 막론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발화 가능성이 있었던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발화가 됐다라고 주장해서 첨예하게 대립됐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발화 왜 불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했을까? 이걸 밝히다 중요한 거니까.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당시 경찰이 이게 과잉 진압이냐 혹은 불법 진압이냐 이것도 규명을 해야겠죠. 네, 뭐 사실 불법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이 된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동원됐었던 소위 말하는 철거 용역들과 경찰이 공동 작전을 했었다라는 정황들이 좀 나왔었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살수하는 것을 뭐 용역이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불법 또 과잉 진압에 대한 의혹은 그 당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당시 왜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사실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철거민들 도심의 테러리스트다라고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진압을 했는데 그 당시 뭐 다른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뭐 주위에 어떤 통행이 뭐 어렵거나 그런 사정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막루에 올라갔지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막루에 올라간 것이지 거기에 뭐 오래 버티고 싶을 생각으로 올라간 거 아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것도 제대로 챙겨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 과정 없이 이게 아주 급속도로 진압을 시도한 건데 아무래도 그 당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했었던 측하고의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주민 의원이 제2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뭐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는데요. 워낙 그 요즘에도 그 철거 현장에서 부상당하시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제한한다거나 또 과잉한 철거라든지 강제 집행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 저희가 개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권력 구조는 어떤 겁니까? 저는 뭐 대통령제가 지금은 맞다고 생각해요. 워낙 지금 정치적으로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럴 때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체제 하에서는 뭐 대통령제가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매하게 이제 권력 구조를 의회하고 분점하는 구조를 택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저렇게 구속된 것은 대통령의 너무 막강한 고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거든요. 조금 힘을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분권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님이 발의하신 개헌안에도 담겨 있고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개헌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서 통제하는 방법,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통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감사원을 독립시킨다든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그다음에 법률안 제출권도 많이 통제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권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일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1심 선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최순실의 경우에는 구형 25년에 선고 20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형 30년이거든요. 최소 25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5년 이상. 예. TV 중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TV 중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판결을 결국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생중계 자체가 어떤 재판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중계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네네네. 이재용 씨는 불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때 좀 당황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분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을 공개하겠다. 선고하는 과정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좀 공개하지 않은 게 저는 적절한 판단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조례를 바꿔서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를 거부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러면 왜 바꿨지 저 조례를? 이런 생각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대통령 정도쯤 돼야만이 생중계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이런 사건에서 공개를 했었어야 맞겠죠. 네. 예, 우리가 오늘 박지원 의원 초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재수사 사건 한 5가지 정도를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장자연 씨 얘기를 가장 오래 했는데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의 그 비밀 아닌 비밀이었잖아요. 네. 뭐 있었을 것이다. 근데 네. 그것도 밖으로 이제 드러난 사건인데 10년 전에 장자연 사건 그리고 10년 후에 요즘은 미투 사건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좀 바꾸려면 어떤 노력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있고 저도 그런데요. 뭐 미투를 계기로 많이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되돌아보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인식 개선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식. 모든 남성들이 다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네. 뭐 의원님도 지역구가 있으니까. 네. 지역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닐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게 좀 희망이 보여요? 어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 건방지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당 지지율도 높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서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후보자분들도 좀 많이 나와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하고 차분하게 좀 준비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벤져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헌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대변된 개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행 헌법인 87년 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당시에 정권을 연장하려던 군부 세력과 대통령 욕심을 앞세운 야당 지도자들이 밀실에서 합의한 개헌이 지금의 개정 헌법입니다. 독재의 우려가 있으니 연임은 안 되고 7년은 너무 기니까 5년으로 하자. 어디에도 국민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87년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어떤 개헌이 되든지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개헌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엔딩곡은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